하서 김인우 지성과 실천 제9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호남진흥원에 계신 도미은 선생님의 조선 후기 하서 김인우 증시와 문묘 종사 일부, 장성 울산 김씨 문정공 대종중 고문소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미은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조미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선시대 고문서를 전공한 연구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하서 김인우 관련 자료 어떤 자료가 있을까 한번 다시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그 대종중 종가에 전래된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하서 김인우의 증시와 문묘종사에 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남아있는 고문서를 좀 살펴보니까 크게 하서 김인우의 추증과 증시, 그 다음에 국왕의 치제와 치제문,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문묘종사와 관련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머릿말에 이 하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뒀는데요. 이 하서 김인우 관련 대표적인 자료는 바로 이 장성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의 대대로 전래된 그 자료가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핵심적이죠. 이 자료가 원래 문중에 계속 전래되다가 2001년 4월 3일에 문중에서 이 자료를 더 잘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인종대왕 묵죽도를 포함한 총 31점의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제 하서 김인우를 모시고 있는 피람서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피람서원 문적 일괄이라는 이 자료는 모두 14채 63회인데요. 이 자료는 일찍이 75년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의 기탁에서 박물관 자체에서 자료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울산김씨 대종중 자료하고 피람서원의 이 보물 자료가 모두 광주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증 자료냐 기탁 자료냐 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대종중 자료가 박물관에 기증이 되면서 그 하서 탄생 500주년을 앞두고 특별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하서 세상으로 나오다라는 이 특별 도록을 발간하게 되면서 이 대종중에 소장된 자료가 세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31점의 자료를 제가 이제 보니까 크게는 낱장 형태의 고문서 자료가 한 20여 점 정도 남아있고요. 나머지 한 6점 정도가 서화류에 해당하는 유목 자료, 그 다음에 개회도와 같은 그 그림 자료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이제 고문서 같은 경우에는 하서 선생 사후에 하서 선생의 어떤 선양 사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그 자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서의 부인과 관련된 인명문서, 그 다음에 하서 선생의 아드님에게 발급한 인명문서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핵심 자료는 말씀드렸다시피 김인우의 추증이나 시호, 그 다음에 치제, 문묘종사와 관련한 자료가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기존의 하서 김인우 선생의 하서 선생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선생에 대한 그 선양 활동들이 각 시기별로 대략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기존 연구에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남아있는 고문서하고 조금 연결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하서 선생 사후에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선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문집 간행이 꾸준히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서 선생을 기리기 위한 곡성이나 순창 여러 등지에 장성을 포함한 서원 사호들이 이제 건립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하서 선생 개인에 대해서는 추증과 증시, 문묘종사라는 선양 활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가장 이제 오늘 살펴볼 추증과 증시, 문묘종사와 관련된 고문서를 이러한 하서 선생의 선양 활동의 흐름 속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인우의 추증과 이제 시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선시대 이 현인에 대한 추증과 증시 이것은 하나의 제도로 국가에서 법전에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 추증과 시효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종친 및 문부한 실직 정의품 이상 인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경국대전 이후에 점차 이런 자격들이 확대되고 구체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추증과 시효가 당대에 갖는 의미는 이런 여러 훈공이나 충절,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국가 차원에서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이 곧 당시 유교국가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되는 모범적인 임무를 밝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서 선생의 추증과 시효는 크게 이제 현종대와 정조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현종대 추증과 증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서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집 간행이라든지 서원 건립 여러 가지 현황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하서 선생의 아드님인 김종호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예우 및 그 등용이라는 이런 예우들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1590년에는 아시다시피 장성의 피람서원이 이제 건립이 되고요. 이 피람서원에 대한 사액 청원과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1662년 현종대에 와서 이제 선액이 되게 되는 거죠. 이때 피람이라는 두 글자를 이제 내려주게 된 것이고요. 요거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하서 아드님에게 그 예우 차원에서 음직에 나아갈 수 있게 그 음취제 입격첩을 내려준 것이고요. 요 입격을 계기로 해서 이 아드님이 그 참봉직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그런 인명 관련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남아있는 문서를 보시게 되면 현종대 추증과 관련한 자료가 이제 3점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2점이 김인우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김인우의 부인과 관련된 인명 문서입니다. 현종대에 이 추증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당시 이조 정당이었던 이단하의 상소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상소 내용 속에 김인우를 포장해야 된다, 추증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청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의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곧바로 김인우에 대한 추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여러 대신들이 이 추증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추증도 추증이지만 이분은 대단히 대학자이고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한 등급 추증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몇 단계를 초품을 해서 추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효까지 내려줘야 마땅하다. 이런 대신들의 의견들이 이제 수렴이 돼서 먼저 1차적으로 기존의 하서 선생님은 그 종사품의 관직을 띠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 그 이상 정이품에 해당하는 자언대국 2조 참판으로 추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그 다음에 8월에 문정공이라는
시효를 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요 왼쪽에 사진이 바로 이제 김인우 선생에게 내린 추증 교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교지 제목이 나오고요. 이제 본문 내용, 그 다음에 날짜 옆에 이제 작은 글씨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대개 이런 임명문서 옆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은 이 문서를 왜 발급했는지, 발급 사유를 기재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종대 추증을 하게 된 사유가 그 2조 정당 2단하의 상소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소로 인해서 인종조의 명현인 이 김인우를 정입품으로 초증한다. 초증하는 일을 승전 임금이 허락했다. 요 내용을 이 추증 교지에 직접 기재해서 발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남편의 풍배가 오르면 부인도 남편의 간직에 따라 종부직, 의법전 종부직이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부인에게도 숙인이었던 윤 씨에게 정이품에 해당하는 정부인의 풍계를 내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8월에 문정공에 대한 시효가 내려지게 되고 그 시효를 정식으로 내려준 문서가 바로 이 증시교지라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이제 문정이라는 시효가 도덕 방문이 문, 관락 영종이 정, 이렇게 이제 이걸 시주라고 하는데요. 대개 이런 문서에 요 시주의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현종대 김인우 선생에게 발급한 이 증시교지에는 시주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주 내용은 관찬사료나 문집 이런 여러 자료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종대 이 아까 보셨던 추증교지와 이 시효교지가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대에 와서 또 한 번 추증과 이제 시효가 시효 하나가 이루어지는데요. 대개 시효는 한 번 정해지면 잘 바꾸거나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조선 후기 때 시효 시비 같은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이 당시 정조 때 왜 다시 추증과 시효가 이루어졌을까? 그 현종대 이후 그 추증과 시효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서 선생에 대한 현양 활동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정조 20년에 이르러서 9월 17일자로 하서 선생을 문묘에 종사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조가 수용을 하게 되고 하서 김인우 선생의 문묘 종사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문묘 종사 확정 계속하게 하서 선생에 대한 추가 추증과 시효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이 대종 중에 남아있는 이 추증 교지와 증시 교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까 현종대에는 정이품, 자원대부, 이조 참판으로 추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조대에는 정조가 그 신하에게 전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더 추가로 추증해준 사례가 있냐 물어봤을 때 신하가 송시열의 사례가 있습니다. 송시열을 당시에 상상의 벼슬에 추증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가 그러면 송시열 사례에 따라서 이 하서 선생도 똑같이 추가 추증을 해주라. 그래서 전에 그 자원대부 2조 참판의 2조 판서에 해당한 정이품에서 정일품에 해당하는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서가 그 문서고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사유로 같은 그 추증 교지가 남아 있죠. 근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여기 비금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차이점인데요. 세자 좌빈계 한 요 간직이 누락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 추증 교주로 발급을 했다가 하서에 대한 관련 가운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다시 발급한 추증 교지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시효를 다시 개정을 했잖아요. 예, 문정에서 발을 정자의 문정으로 시효를 개정을 했는데 조선시대 시효 개정은 사관원 사원부가 주관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사관원 사원부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야 그 시효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하서 선생의 시효가 확정되었음을 심의가 끝났음을 알리는 그 문서입니다. 이것을 시효서경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효 개정에 대한 최종 심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을 정자의 문정공 개정한 시효에 대해서 증시 교지를 발급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특이한 점은 내용이 똑같죠. 똑같은 날짜, 똑같은 그 시효를 내린다라는 내용이 두 장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두 건이 남아 있을까? 이것을 이제 기존 연구랑 좀 연계를 해서 살펴보면 그 인사부서에서 정식으로 내린 그 시효교지, 문정공의 시효교지는 이 오른쪽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교지가 훨씬 더 붉은색의 여기 이제 점 같은 게 보이시는데 노란색 점 이게 금박 장식입니다. 예, 금박으로 문서에다가 장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장식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국가에서 이렇게 시효 교지를 내려주기도 하지만 집안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별도로 또 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직접 제작한 이 종이를 직접 인사부서에 가지고 가서 최종 그 임금의 명의를 뜻하는 시명지보라는 보인을 찍어서 정식의 임명문서로 인정해주고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똑같은 내용의 두 가지 이 시효교지는 하나는 인사부서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거, 나머지 하나는 이 김인우 공가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발급한 그런 사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윤씨 부인에 대한 통계를 정일품, 정경 부인으로 이제 추증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현종대 그 증시와 정조대의 그 시효, 추증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고인데요.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그 시효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시효를 내려주면 그 시효를 받는 대상자의 후손과 집안에서는 임금이 내려주는 그 시효를 잘 맞이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시례를 정식으로 이 하서 김인우 공가에서도 행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그 의례를 행한 게 남아있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는지. 그러나 다른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이런 연시 사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셨던 시효교지 있죠. 시효교지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직접 그 예관을 파견해서 그 시효교지를 모시고 직접 그 대상자 집안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시효교지가 오면 이렇게 그 의식을 갖춰서 예식을 갖춰서 그 증시 시효를 맞이하는 예식이 끝나면 또 오신 손님들하고 같이 연회를 베푸는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조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이제 시효를 받게 되면서 이 연시례를 행한 이 자료가 이제 또 그림으로 남아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하서 선생 같은 경우에도 당시 연시례를 했었고 했다라면 뭐 이런 절차를 밟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왕의 치제와 치제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제문은 잘 아시다시피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작성한 글인데요. 그런데 특별하게 임금이 직접 작성한 제문을 치제문,
또는 임금이 제문을 하사해 준다. 사제문. 또는 임금이 직접 그 제문을 지었다. 그러면 어제제문.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로 쓰이는데요. 이런 치제 의식은 조선시대 이제 세종대부터 이미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이 규정 또한 마찬가지로 이후 법전에 명문화되었고, 그 법전에 보면 실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치제할 수 있는지, 이게 자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치제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왕이 내려주는 치제는 그 치제를 받는 대상자와 국왕하고의 관계성, 또는 국왕이 어떤 정치적 동기와 배경에 의해서 그 대상자에게 치제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대종 중에 남아있는 치제문이 이제 여러 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정조대에 그 치제해준 사례, 그 다음에 순조대, 철종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치제문 사례가 남아 있고요. 근데 이 치제를 왜 무슨 이유에서 해줬냐라고 봤을 때 지금 남아 있는 사례들은 대개 임금이 능행을 갔을 때, 능행을 가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내려준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고, 요 1796년 정조 20년 때 내려준 것은 문묘종사와 관련해서 내려준 치제. 그래서 능행치제와 문묘종사 치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치제문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제 능행치제 같은 경우에는 정조 때 이 치제가 좀 중요한데요.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정조가 정조 10년에 2월에 정조가 그 인종대왕의 능인 호릉과 희릉에 전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하서 김인우, 그러니까 인종의 옛 신하죠. 인종과 옛 신하의 어떤 특별함을 생각을 하고 그날 당일날 김인우 본가에 취재를 하고 그의 후손을 특별히 등용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바로 김인우의 부대손인 김직휴라는 후손을 부릅니다. 이 김직휴가 그때 아마 서울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달려왔고요. 그리고 정조가 바로 참봉 그 후보자 명단에 이 김직휴 후손을 넣어서 바로 그 김직휴를 효릉 참봉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당일날 바로. 그리고 한 3일 뒤에, 그 다음날 2월 26일 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라도 진사 이경집이라는 사람이 하서의 사위죠. 고암 양자징을 피람서원에 추배해야 된다라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도 정조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년 28일에는 김직휴를 직접 부르게 됩니다. 조선시대 이제 수령직에 있는 신하들이 그 부임지로 떠나기 전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에 있었던 김직휴를 바로 효릉 참봉에 임명하고 하직 인사까지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 하직 인사를 그 받았을 때 그 정조가 직접 이 김직휴라는 후손에게 내가 직접 지은 제문을 너에게 내려줄 테니까 본가에 잘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년 3월에 바로 치제를 하기 위해서 예관인 자부승지를 선정을 해서 치제를 하도록 명했고요. 그래서 최종 4월 4일자로 치제문이 하서 본가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치제문이 바로 요 왼쪽에 있는 치제문이에요. 요게 이제 국왕이 내린, 정조가 내린 정식의 치제문이고요. 아까 그 좌부승지를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예관으로 이 치제문을 가지고 갔던 좌부승지가 박천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같은 제문의 내용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선정 김인우 치제 제문이라는 제목으로 제문이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 제문의 효능유신이라는 요 내용이 여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 제문의 정체성은 뭘까?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제 도록에는 이 문서가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 발문 하나를 찾았는데요. 이 발문은 기유 중춘 신김지큐 배수 개수 금발이라고 해서 김지큐 아까 말씀드렸던 한서 선생의 구대손이죠. 이 구대손 김지큐라는 사람이 이 기유년 봄에 이 발문을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발문이 무슨 내용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능창봉에 제수되고 하직 인사를 할 때 정조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조가 어떤 의미,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후손에게 하서 선생을 기리면서 치제문을 직접 지어서 내려줬는지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요 내용보다 조금 더 또 추가된 내용들이 이제 황윤석이라고 아시죠? 평양왕씨 이제 황윤석이라는 사람이 남긴 이제남고라는 일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일기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세 군데 있죠. 이 첫 번째 화살표 부분이 아까 하직 인사를 올릴 때 정조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여기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조가 직접 지어서 내려준 제문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승정원에서 다시 그 구대손 김지큐를 불러요. 그래서 한 3구 정도 그 정조가 지어진 제문을 다시 고쳐서 받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라고에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굵은 글씨로 초본, 개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당시 그 정조가 지어준 제문의 초본 내용, 그 다음에 일부 고친 내용이 개본이라는 요 제목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여기 효능 유신 해가지고 앞서 보셨던 그 치제문의 그 제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종 중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문중이나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도 지금 같이 이런 당시 정황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비교하고 밝힐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조가 지어준 이 효능유신이라고 하는 그 제문의 내용은 그 임금들의 글을 모아놓은 열성어제, 열성어제에도 이 하서 김인우 선생에게 지어준 제문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제전서, 정조의 호조, 이 홍제전서, 정조의 글을 수록해서 편찬한 이 홍제전서에도 이 하서 김인우 선생에게 당시 정조가 1786년에 지어준 그 제문의 내용이 또 수록이 되어 있어서 참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행 취재와 관련된 것은 순조하고 이제 철종 때 남아있는 두 치제문 사례가 있는데요. 이 치제문의 그 발급 배경은 문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순조와 철종 모두 정조, 아까 1786년 그때가 병오년인데 그 병오년에 정조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가 이번에 능행했을 때 또 하서 김인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순조 연간에 발급된 취재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유하고 이제 날짜가 쭉 나오고요. 여기 왕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순조가 내린 취재문이 아니고 당시 왕세자였던 효명세자가 효명세자의 명의로 내린 취재문이고요. 요걸 확인해 보면 요 당시에 효명세자가 순조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세자 명의로 취재문이 내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취재문을 전달한 예관이 예조자랑 이원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종 때도 마찬가지로 정조 때처럼 희릉, 효릉을 행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조의 뜻을 이어받아서 또다시 김인우 본가에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요때는 그 철종이 그 해당 고을의 전라도 지역에 질보 수령으로 하여금 이 취재를 전달하게 하라고 이제 또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능주 목사였던 이병래라는 수령이 이 취재문을 김인우 본가에 이제 전달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묘종사와 관련된 이제 취재문. 문묘종사는 1796년 9월 17일자로 문묘종사가 확정이 됐고, 그럼 문묘종사 의례를 언제 행할 거냐? 그게 최종 11월 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묘종사 의례를 행하기 전에 그 전에 김인우 본가에 먼저 이 문묘종사를 알리기 위해서 먼저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취재는 11월 6일자로 취재문이 작성이 돼서 이 문묘종사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김인우 본가에 먼저 취재문과 교서 등등을 내려서 김인우 본가에서 취재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부서를 전달한 거였죠. 그리고 이때 정조가 장성에 이 취재문을 전달하라고 보낸 좌부승지 이명등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너 장성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렸니? 얼마 보름 이상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참여한 유생들 많이 왔더냐? 아니요, 한 200명 남짓밖에 안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정조가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승정원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문묘종사 관련인데요. 이 정조대 문묘종사가 이제 추진이 됐고, 이 문묘종사 추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교서이고요. 그 문묘종사를 할 때 발급하는 교서라고 해서 문묘종사 교서라고 저희가 문서학에서 칭합니다. 그리고 이 문묘종사 자체를 전국의 온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대외 반포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 중해 방교서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묘종사 이 추진과 관련해서는 먼저 문묘종사를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여론도 형성이 돼야 되고 국가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부합이 돼야 되는데요. 당시에 보면 이 김인우는 문묘에 종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확인되는 기사가 1771년부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조 연간에 쭉 여러 10여 차례의 이런 문묘종사 청원 상소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하신 선생님께서 일부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9월 17일자로 정조가 김인우의 문묘종사를 최종 승인하게 되죠. 당시 그런데 문묘종사 청원을 보면 중간에 좀 혼선이 있기도 했지만 정조가 다시 이런 상황들을 잘 정리를 해서 결국에는 하서 선생을 제일 먼저 문묘에 종사하는 그런 여론을 이제 형성하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김인우를 문묘종사하려고 청원을 했었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정조 10년에 능행 취재하고 그 고함이 피람서원에 추배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여러 전국의 유생들이 이제 고무가 됐죠. 그래서 다시 김인우를 문묘에 종사하자는 청원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원하고 김집을 문묘에 배양하자는 그 여론이 이제 일었죠. 김인우가 빠진 채로. 그래서 여론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여론은 그럼 김인우하고 조원하고 김집 이 세 사람을 다 같이 문묘에 배양하자. 이렇게 여론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다. 정조가 이 세 사람 중에 무조건 김인우가 우선이다. 김인우가 뛰어나다. 김인우를 문묘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다시 여론이 일어나서 최종 김인우를 문묘 배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묘종사가 확정이 된 이후에
절차들을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문묘종사 교서가 10월 26일, 11월 7일, 11월 9일 이렇게 3건에 해당하는 교서가 이제 발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묘종사 의뢰 거행과 이제 이 교서를 통한 대민반포 내용을 크게 이런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묘에 종사가 되면 문묘에서 의뢰를 행해야 합니다. 그걸 문묘종사 의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9월 17일자로 문묘종사가 확정되고 이 문묘종사 의뢰를 11월 8일날 거행하기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묘종사 의뢰를 거행하게 되면 크게 이 의뢰의 주체나 공간을 4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문묘라는 공간에서 행하는 의식, 그 다음에 기민후 본가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지, 그 다음에 기민후를 배양하고 있는 피랑성에서는 어떤 의뢰를 하는지, 그 다음에 각 군현에 있는 향교에서는 어떤 의뢰를 행하는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먼저 이제 가장 대표성을 띠는 문묘라는 공간에서는 대성전에 이번에 김윤우 선생을 종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성전에서 고유제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교서를 그 문묘의 뜰에서 선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교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김인우 본가에 나중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교서가 현재 대종중에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김인우의 이제 위패를 문묘에 봉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뢰가 끝난 그 다음 날 이 문묘 종사에 대한 그 대민 반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인우 본가에서는 그 11월 8일 전에 이제 사간에 고유하고 치제하고 시효를 맞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요 날짜에 맞춰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람서원이나 군현의 향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패를 봉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서 선생의 그 추중 관직이나 시효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위패를 다시 개설을 해서 중앙에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각 피람서원이나 그 향교에서 이 바뀐 위패를 제대로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묘종사 의뢰가 문묘에서만 거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김인우 본가라든지 피람서원, 그 다음에 각 군현의 향교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26일 날 증영의정 문정공 김인우에 대한 문묘종사 교서가 이런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김인우 이 수치자 정보, 그 다음에 왕야괄이라고 해서 어떤 배경에서 이 문묘종사를 추진하게 됐고, 김인우의 업적과 평가가 어떻고, 그래서 문묘의 종사에서 김인우를 기리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교서라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발급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1월 7일 요 교서가 아까 문묘의 뜰에서 교서를 선독했다라고 했고, 그 교서를 하서 본가에 전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교서가 이 교서입니다. 앞서 본 교서와 내용은 이제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8일 날 문묘에서 문묘종사를 거행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전국 그 대국민 이 문묘종사에 대한 반포 의식을 거행하게 되고, 그때 작성한 교서가 바로 중해반교서라는 이 교서입니다. 그래서 하서 대종 중에 이 문묘종사 관련 교서가 이렇게 총 3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김인우 선생 사후에 주로 이제 추중, 시효, 문묘종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보시면 처음에 문정, 정의품, 추정, 그 다음에 정일품, 그 다음에 어제 제문, 그 다음에 문묘종사, 계속해서 김인우의 어떤 위상을 상향해 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문묘종사까지 결국에는 김인우 선생이 이제 배양이 되게 되는 이런 실제 남아있는 1차 사료, 고문서라는 자료를 통해서 이런 그 역사적 사실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앞으로 계속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제언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 발표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제가 자료 조사를 조금 더 넓게 하고 싶었는데 우선 이제 재종중 자료만 제한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었고요. 먼저 지금 이 하서 김인우 관련 추증, 시효, 문묘종사 이렇게 세트로 남아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네, 조선시대 문묘종사된 18년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 자료가 일괄로 남아있는 사례가 김인우 선생 사례뿐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중해반포교서 같은 경우에는 김인우 선생 사례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료적 가치가 높고요. 그래서 다른 사례들을 보면 조원이나 김장생 문묘종사 교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데 하나는 보물, 하나는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인우 관련 보문서도 당연히 앞으로 이 문화유산 지정 추진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대종중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피람서원에는 이제 고문원, 이제 문적 자료 외에도 유물, 현판, 모판, 그 다음에 건축물, 유적 이런 것들이 연계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조사나 자료에 대한 정리, 아카이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디지털 AI 시대잖아요. AI 시대가 도래했다 보니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로도 잘 축적을 해 놓아야 저희가 나중에 이제 피람서원이라든지 장성군이라든지 저희 기관이라든지 여러 어떤 활용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들 하고 연계를 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 의뢰 관련인데요. 요 지금 증시, 취재, 문묘종사 요 관련한 의뢰를 한번 복원, 재현해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이 문화 콘텐츠로 좀 활용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른 그 집안이나 기관의 이런 그림이라든지 일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